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 여러 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 안보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데 외교안보를 오래 출입해온 하태원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 지금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웃 나라고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동안 70년 동안 방금 박정훈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는 수비만, 그러니까 패전에 대한 멍해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우리가 공격 당했을 때 수비만 한다. 이런 조항,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그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런 원칙이 지켜져 왔는데 이제는 아베 정권을 통해서 해석개헌이라고 하죠.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도 어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서 내가 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일본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당장은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가 생물이듯이 국제정치 역시 움직여가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러면 Q&A 방식으로 현재까지 어쨌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몇 개 짚어드리자면요.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진격을 해 내려올 경우에 직접 자위대를 파병하는 건 곤란하고요. 그럴 경우에도 군수 병참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국의 어떤 한반도의 전쟁 상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부분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하고 만약에 북한이 교전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요건이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건 나에 대한 공격도 중요하지만 나와 어떤 동맹관계,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한 공격도 나를 공격한 걸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해서 미국 쪽으로 만약 날린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 1단계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환영하고 있고 본인들의 이제 군사력 부담 이런 것들을 일본이 대신 덜어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참 많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사실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동해안이나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위협적인 태도 또 도발을 할 경우에 일본이 사실은 현재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물자와 병력까지 동원한 어떤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처하는 데에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하나의 활용 가능한 그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군요. 예, 특히나 이건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집요하게 이걸 요구해 왔고 우리의 이해와도 사실은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다 큰 관점에서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그 무력 증강은 그 북한만이 아니라 더 크게 중요하게는 중국과 대적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결국은 다시 차지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러한 과거의 청일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그 뉴 버전의 그런 어떤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비를 하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장의 정보 정찰 자산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국과 굉장히 그 위험한 동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해 가면서 하는 그 충분한 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태원 차장. 그럼 결국엔 일본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유독 이 해군만 지금 발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가 60만인데 비해서 일본의 자위대 규모는 2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지 위협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어떤 무기 장비의 현대화 부분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에 있고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청나라의 북양함대, 그다음에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무너뜨리면서 이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41년에 진주만을 침공하면서 미국하고도 한번 맞짱을 떴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해군력 부분에서는 한 세계 3위 정도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수함 같은 것도 18척, 그다음에 구축함,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데 어떤 전투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축함도 36대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어떤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일본이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관함식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관함식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얼마 전에 천안문 광장에서 했던 열병식을 떠올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육상에서 하는 거지만 관함식은 해상에서 하는 열병식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가 지난 5월에 열병식을 가졌고요. 중국이 9월에 열병식을 가졌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굉장히 해군력에서 앞서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바로 관함식을 갖기로 돼 있고요. 우리 해군에서도 구축함을 파견하기로 지금까지는 돼 있습니다. 예. 중국 쪽 반응만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중국이 뭐 가장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 짝짝꿍, 손을 잡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바다로 나오는 것을 봉쇄하는 최선봉에서 중국을 맞서려고 하는 게 바로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우경화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다음 달에 개최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전쟁 관련 법안 통과 이야기고 뒷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또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